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는 8일부터는 또 보육시설 교직원들에 대한 접종도 이뤄집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며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현지 신한은행의 미얀마인 직원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속속 자국민 대피 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오세훈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24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한 가운데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날이 밝았습니다. 뉴스광장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어제 꽤 늘었습니다. 500명대로 올라왔고요. 오늘부터는 백신의 일반인 접종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푸른 기자, 일단은 75세 이상 고령층부터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대상자 75살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접종에 쓰일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어제 오전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지난달 24일에 이어 어제 추가로 들어온 백신은 경기도 평택의 초저온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의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전국 46개 접종센터에서는 75살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75살 이상은 350만 명, 노인시설은 15만 5천여 명입니다. 요새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집단 감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어린이집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오는 8일부터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장애아동 전문이나 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전체 보육 교직원 28만여 명은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자율 방역단을 구성해 출입 명부 관리, 증상 확인과 출입 제한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수도권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는 주기적인 검사 참여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부활절과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좀 느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6명을 기록했는데요. 나흘 만에 500명대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국내 발생은 49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이 15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6명, 부산 58명과 충북과 경남 각각 21명 등입니다. 위 증증 환자는 108명이며 사망자는 2명 늘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1,731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85만 명을 넘겼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모두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와 학생 등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의 다른 학교 3곳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등교 수업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이틀 새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과 후 교사 6명과 학생 5명입니다. 첫 감염자는 방과 후 교사. 이 교사를 고리로 동료 교사에 이어 학생까지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 1,000여 명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아무래도 좀 걱정을 좀 덜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 좀.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종촌초등학교에서 확진된 방과 후 교사의 동료 교사입니다.
세종에서는 이틀 사이 초등학교 감염자를 포함해 모두 21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세가 지역사회로 퍼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일이 비슷한 점을 감안해서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 4곳의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정부 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돼 5층 한 층이 하루 동안 임시 폐쇄됐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프랑스는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에 내려졌던 지역 간 이동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학교의 문도 닫기로 했습니다. 유럽 상황은 각 나라별로 천차만별인데 다시 안 좋아지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저녁 7시 통행 금지, 확실한 사유 없이 집에서 10km 이상 이동 금지. 지난 20일부터 파리와 수도권 등에 내려진 코로나19 봉쇄 강화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이 조치를 이번 주말부터 한 달 동안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차 봉쇄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던 학교도 3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Nous devons préserver l'éducation et l'apprentissage. C'est pour cela que le calendrier scolaire sera adapté pour ne pas laisser nos enfants seuls et sans apprendre. 프랑스 정부는 식료품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 철저한 재택근무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 등의 봉쇄 조치를 강화한 뒤에도 매일 3-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더 강해졌지만 방역 대책은 느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e sais qu'à chaque étape de cette épidémie, nous pourrions nous dire que nous aurions pu faire mieux et que nous avons commis des erreurs. Tout cela est vrai. 프랑스 정부는 오는 5월 중순까지 모든 50대 이상 성인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의약품청 승인이 나는 즉시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마다 발행하는 대북제재위 보고서를 통해서인데요. 영변 핵시설이 계속 가동 중인 가운데 미사일의 성능도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4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는 먼저 한 회원국의 보고라며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핵 농축 원료인 이산화 우라늄 연기가 관측됐다는 겁니다. 다만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의 경우 우라늄 농축 시설로 확정할 수는 없고 계속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선 거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핵탄두를 싣는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 당시 공개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의 경우 1.7톤가량의 폭발물을 탑재하고도 미국과 유럽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지난 1월 공개된 신형 북극성 5호를 지목해 현재 추정되는 최대 사거리 5,400km보다 길고 탑재 가능한 탄두 역시 무거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anctions Committee made the decision that they would ask the group of expert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come back and report to us. 강력한 제재 속에도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의 선택이 바이든 정부가 내놓게 될 대북 접근법의 구체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을 거쳐서 본격 회담이 열리는 메릴랜드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서 실장은 이번 회의의 목적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이틀 앞둔 현지 시간 31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뉴욕 JFK 공항에서 만난 KBS 취재진에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대북정책 점검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쭉 같이 협의를 해왔으며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목적하는 것은 가급적 훌륭한 대북 협상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거기에 주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을 들른 것과 관련해 북한 측 접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뉴욕에 들르게 됐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워싱턴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서훈 실장은 북미 간 비공식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뉴욕에서 관련 사안들을 먼저 점검하고 회의가 예정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마무리 작업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So we look forward to discussing our review with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South Korea and Japan at our trilateral dialogue in Annapolis on Friday. 미국은 4월 둘째 주쯤에는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부쩍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중 압박 차원에서 중국 관련 사안들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경이 주민들의 촬영을 막기 위해 주택가를 조준해 발포하는 가운데 양곤의 신한은행에서 미얀마인 직원이 중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한국 대사관은 우리 교민들에게 시위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김원장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주택의 문을 부수고 시민들을 끌어내던 경찰이 혹시 주변에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총구를 겨누며 확인합니다. 군경은 주민들의 촬영을 막기 위해 주택가 창문이나 베란다를 조준해 발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창문을 열지 말고 베란다에 나오지 말 것과 휴대폰에서 시위 관련 영상을 삭제할 것 등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등도 미얀마 거주 자국민들에게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양곤의 신한은행 미얀마인 직원이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업체별로 자경단을 만드는. 미얀마군의 카렌족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소수민족 반군이 쿠데타에 저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얀마군은 카렌 반군은 물론 카친족 반군 본거지까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숨지고 만여 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Thai authority didn't stop them to cross the river, but they can stay there one night and then they forced them to go back to Karen State, to the other side. 하지만 일부 소수민족 반군은 미얀마 군정과 연대하기로 하는 등 미얀마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밤사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각각 불이 났고요. 도로 공사 지점에서는 SUV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사건 사고 우정화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사람이 없었고 주변 일대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사무실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지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건물 내에 있던 3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과 2층 사이에서 진행 중이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내장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선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도로 공사를 위해 멈춰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네, 완연한 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기까지 하겠는데요. 이렇게 계절은 빨리 흘러가는데 요즘 꽃 구경도 여의치 않고 해서 저희 기상캐스터가 화면으로나마 보여드리러 나갔습니다. 네, 베이즈 캐스터 지금 어디 나가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제 뒤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의도와 석촌호수 등 서울 내 벚꽃 명소는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화면으로나마 봄 기운 가득 느끼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의 낮 기온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전남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저녁에는 좀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대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춘천은 8.3도 가리키고 있고요.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는 기온이 낮아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현재 기온도 광주가 12도, 대구가 9.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22도, 대구 19도로 구름이 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7 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정책 실패를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라면서 사퇴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개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이틀 전 민주당 선거사령탑은 직접 나서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LH 사태 등으로 성남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30년 만기 대출보다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 거라고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 완화,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선거 앞둔 정책 뒤집기년 지적엔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부동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 인력 확충 등 돌봄 2배 공약도 내세우며 20, 30대 표심 잡기에 매진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 공세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 시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박 후보는 오 후보가 TV 토론에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할 때 표정을 보고 거짓말을 확신했다 했고 민주당은 오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거짓말은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최근 토론회에서 한 적이 있다고 응수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그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늦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의 이 발언은 지난해 3월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는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 1위라고 했는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3위였습니다. 여당의 후보가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특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초기 해명에 대해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입니다. 충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뀔 수 있다. 오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과 장애인 단체, 한국노총 등과 연달아 정책간담회를 갖고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각각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후보지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사 공급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서울 4개 자치구 21개 지역에 어제 발표됐는데요. 예상 물량은 판교 신도시 수준의 규모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 빼곡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 4구역입니다. 바로 길 건너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곳은 7년 전 신길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뒤 개발이 멈췄습니다. 아파트 주택 여기로 쏙 빠지고 그리고 장마가 오면 집이 안 새는 집이 없어요. 거의 다 지금 새로 지어야 될 칸인데. 금천구의 이 역세권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0년 넘게 김포공항 고도 제한에 걸려 고밀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도심 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이런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 지역입니다. 영등포구와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등 서울의 4개 자치구의 21개 구역입니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될 예상 물량은 약 2만 5천호로 판교 신도시 수준입니다. 기존의 민간 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이 훨씬 높아지면서 공급도 구역별로 40%가량 늘어난다는 사전 검증 결과도 내놨습니다.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LH 등 공공부문이 주도해도 사업 시작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자신했습니다. 국토부는 발표된 후보 지역을 당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거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택 공급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이어서 이 고밀도 도심 개발까지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 확고하게 읽히죠. 이 사업의 성패에는 LH 사태로 촉발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과 또 주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사 공급 대책의 첫 개발지로 낙점됐던 국내 최대 쪽방촌입니다. 곳곳에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붉은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시행을 맡은 LH 사무실 앞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입자와 토지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투기 의혹까지 겹쳐 좀처럼 사업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하지 말라는 거죠. 공특법 우리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민간 개발로 상생 개발을 해서 쪽방 사람들도 잘 살게 해주고 우리도 잘 살고. 다른 재개발 후보지들도 주민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2차 공공재개발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한남 1지구와 성북 4지구도 반대 여론이 강해 결국 후보지에서 빠졌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절대 없습니다. 뭡니까요? 공사하는 것도 더우면 다 부실 공사라서 다 세요. 장판 떠들어보면 다 세요. 쟤네들은 더 많은 거를 투기를 했잖아요. 어디다 감히 여기다 보여. 이번에 발표된 도심 정비사업 후보지도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만 있었을 뿐 개별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추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조차 올라가지 못한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의도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울 내 벚꽃 명소는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화면으로나마 봄 기운 가득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선선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동해의 낮 기온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저녁에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예상되지만 오전에는 세종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과 경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현재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광주 12도, 대구 9.4도로 온화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이 24도, 인천과 대전 21도, 청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 22도, 부산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늘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첫 순서는 일단 7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2차 분량도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백신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도 대상인데 연령과 상관없이 접종합니다. 접종센터에선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센터는 서울 8곳, 경기 5곳, 부산 2곳, 광주 3곳 등 전국 46곳에 설치됐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어도 접종하는 게 더 득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접종 전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당일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이들의 접종을 위한 화이자 백신도 어제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계약한 물량 가운데 두 번째 인도분으로 모두 25만 명분입니다. 영하 70도 이하의 냉동 보관이 필수인 만큼 초저온 물류센터로 곧바로 이송됐습니다. 정원 유지와 안전 수송에 주안을 두고 관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장애아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5,000명이 오는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추진합니다. 기존에 있는 병가 또는 유급 휴가, 공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적용을 할 것으로. 전체 보육교직원의 백신 접종은 6월부터 시작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만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와 종사자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어 어린이집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 공무원과 의원들에 대해서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논란으로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이 경찰에 정식 배당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어제 군포시청 등 6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8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떤 자료 갖고 왔습니까? 수건에다가 전화하시면요. 앞서 군포시는 지난달 19일 투기 의혹을 받는 간부공무원 A씨를 수사 의뢰했는데 A씨는 2016년 지인 4명과 둔대동 2개 필지를 14억 8천만 원에 매입했고 2018년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큰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충남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어제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실과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황 의장은 아산 모종 풍기도시 개발구역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해 그제 용인시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달 18일 1차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투기 의심 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가량 올려 논란이 된 뒤 경질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세종시 의원 여러 명도 산업단지와 도로 개발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려고 산 땅이다 등등 여러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농사 지을 땅을 수억 원씩 대출받아서 산다는 것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무엇보다 개발 정보를 과연 모르고 산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세종시 북악면의 한 농지입니다. 해당 지역구의 세종시 의원이 지인 1명과 함께 새 필지 5,2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그중 3분의 1이 시의원 소유입니다. 도로 개설 예정지 옆이어서 투기 의혹이 일자 해당 시의원은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다고 말합니다. 농사 지으려고 산 거예요. 농사 짓고 있고. 도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결정 되기 전에 산 거고. 직접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지적도를 떼어보니 가장 넓은 노는 개설이 예정된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에 붙었고 나머지 2필지도 연이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예산 문제로 아직 공사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4차선으로 예정된 도로입니다. 매입 시점도 의문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추진하는 북대전 나들목에서 북악역 사이 4차선 연결도로와 정확히 만납니다. 이 도로와 연결되는 세 필지 모두 시의원 당선 5개월 뒤인 2018년 11월과 12월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지난해 해당 연결도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과학계통계서인데 그게 이어져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다 신청한 게 19년 1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19년 4월 달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시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도 해당 지역구의 유력 인사여서 투기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어제까지 열린 주요 기업들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난히 강조된 말이 있습니다. ESG,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 구조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ESG, 어떤 의미인지 임주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4일 현대차 정기 주주총회.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탄소 중립 전략과 연계한 수소 사업 확대 등 현대차만의 ESG 경영 방식을 구축하고 삼성전자 주총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딴 ESG.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기업도 지속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각국 정부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가 기업들의 그 중요한 경영 요소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ESG 정보를 의무 공시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탄소 국경세 부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ESG를 투자 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SK와 LG 등 40개 가까운 기업이 앞다퉈 ESG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바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사업에 진출할 때 ESG적인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기업의 존립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ESG 경영.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윤을 넘어선 이 사회적 가치 추구, 물론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무늬만 ESG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현 주소를 성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기업도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제를 기업도 같이 깨닫고 ESG 전도사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7년 SK 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사촌형인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은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전 직원이 순환휴직에 들어가며 허리띠를 졸라맨 대한항공. 정작 총수인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자 자신의 연봉을 올려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총에서도 이른바 총수 리스크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행위를 견제하지 못한 사회이사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경쟁하듯 강조하는 ESG 경영과는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ESG를 약간 어떤 사회적인 비난이나 또는 사법 과정에서의 우호적인 의견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또 활용된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 대책이 ESG 경영의 전부인 양 치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총에서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현대중공업 그룹. 최근 2년 새 5건의 하도급 갑질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탄소 중립을 앞세운 포스코는 여전히 산재 기업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평가 모델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수 중심의 한국 재벌 문화 속에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ESG의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멀어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만 명에 대해 매달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방문검사와 대체 인력 등을 통해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월부터 3월 26일까지 전국 360여 개의 어린이집에서 480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단 검사 역량의 부분들이 또 있고, 왜냐하면 보육 교사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검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러한 어떤 검사 역량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다가 한 달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했고요. 선제 검사했던 실효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좀 최근에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어린이집이 다 위험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좀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고 선제적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가급적 자택 대기를 뭐 저희들이 공고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의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료 의뢰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육아 휴가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육 교직원이 계신 경우에는 교차로 필요하면은 접종을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저희가 대체 교사가 있기 때문에 대체 교사를 충분히 파악하고 저희가 구비해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대체 교사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접종의 경우에는 개인 시간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게 기본 주말도 보육 현장은 토요일은 기본 보육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현재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백신 개발을 목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최근 임상시험을 통해 12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성명을 통해 12에서 15세 미국 청소년 2,200여 명을 상대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결과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임상시험 참여자 중 위약을 투여한 집단에선 18명이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백신 접종자 집단에서는 1명도 감염되지 않았으며 부작용 및 항체 보유율은 앞서 진행한 16에서 25세 대상 임상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의 경우 16세 이상에만 사용이 허가된 상태인데요. 화이자 측은 조만간 몇 주 안으로 미국과 유럽 등 각국 규제 당국에 12에서 15세 대상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가을 새학기 이전에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5달째 문을 닫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품 수십만 점을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장품 48만 2천여 점을 새롭게 단장한 웹사이트에 무료로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존 웹사이트에서는 일부 소장품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박물관 역사상 처음으로 전시작품뿐 아니라 대여작품, 그리고 프랑스 북부 리에뱅에 있는 루브르 보존센터의 유물과 예술품도 온라인을 통해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품들은 회화, 조각, 보석, 섬유 등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검색도 가능한데요. 박물관 측은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 목적으로 몇 년 동안 준비해온 사업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루브르의 소장품들을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해 3가지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가 이번엔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수의식물감독청의 콘스탄틴 사벤코프 부청장은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인 카르니바코프를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Составляе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акцины мы оцениваем более 90%. 사벤코프 부청장은 카르니바코프가 세계에서 첫 번째이자 유일한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이라면서 이달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백신은 개와 고양이, 여우, 밍크 등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됐고 면역 효과는 6개월 이상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동물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동물에서의 코로나19 변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던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해 에피박 코로나, 코비박 등 3가지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 에피박 코로나는 합성 항원 방식, 코비박은 불활성화 방식의 백신입니다. 이 가운데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선 유럽의약품청의 동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모스크바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 약 1,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는 시 전체 접종자의 0.1%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 등의 예방 조치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63만 명에게 약 3조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틀간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250만 명 가운데 약 65% 수준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10만 4천 명에게는 최대 500만 원씩, 영업 제한 업종 43만 명에게는 300만 원씩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 5천 명의 경우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문자 축소. 정부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과도한 재난문자가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 계획과 대응 실적, 또 널리 알려진 개인 방역 수칙 등은 앞으로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 송출도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송출 권한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하고 호우나 태풍, 산불, 화재 등 다른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예비 지정.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거점 전담병원 4곳에 대한 예비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예비 지정된 병원은 경기 김포시 뉴고려병원, 경기 용인시 강남병원, 충남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그리고 전북 전주시 대자인병원 등 모두 4곳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규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 본 지정을 거쳐서 2주 안에 거점 전담병원으로 바꾼 뒤 375개의 병상을 추가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은 권역 내 코로나19 중환자 또는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에서 11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1,238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늘 백신 접종. 충북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합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고 이어 26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정 청장은 접종을 마친 후 백신 접종을 앞둔 국민들에게 당부도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승인하면서 다시 또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래전 교과서, 19세기의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는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기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것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처음 공개된 일본의 옛 교과서를 보여드립니다. 1897년에 발행된 일본 중학교과정의 지리부도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독도가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인 시마네현 관련 부분, 독도가 있어야 할 지역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같은 해 발행된 지리교과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옥기섬에 부속된 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독도가 없습니다.
1904년 일본 문부성이 직접 펴낸 초등학교 지리 교과서. 역시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독도는 어디에 있어요? 독도는 이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없네요. 예. 현행 일본 교과서엔 빠짐없이 독도를 표기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과거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을 싣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외교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던 1952년 승인된 오사카 요미우리 신문사의 일본 지도에도 독도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본이 어떻게 독도를 인식했는지, 즉 독도는 일본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자료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발굴해 동북아 역사재단에 기증했습니다. 그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시대의 정부의 입장, 그 시대에 수많은 공통된 인식이 담겨 있는 자료거든요. 동북아 역사재단은 독도 관련 사료를 집대성한 독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 즉 애플의 한국 지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라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7년 11월 애플코리아 사무실 앞, 가방을 맨 공정위 조사관을 한 남성이 막아섭니다. 아이의 팔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애플코리아의 상무입니다. 또 다른 직원은 팔을 뻗어 통로를 막기도 합니다. 애플이 이 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나가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물리적으로 팔 잡아당기면서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행태들을. 이전 조사 때도 애플코리아는 인터넷망을 차단해 자료 접근을 막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방해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애플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정 최고 수준의 조치에 나선 겁니다. 조사 방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건 지난 2012년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 제재해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애플코리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3년이 흘렀지만 발굴된 유해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제주에서 유해 발굴이 3년 만에야 재개됐고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발견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한 감귤 과수원. 돌무더기 사이로 발굴한 흔적이 있습니다. 흰 천을 걷어내니 사람 머리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옵니다.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겁니다. 지금까지 1차 조사 결과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10대 소년 등 유해 3구가 발굴됐습니다. 4.3 당시 토벌대에 의해 몰살당한 가시리 주민들의 유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톡을 파가지고 아마 숨어서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내다가 그 초토화 작전 때 아마 이 분들이 다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유해가 발굴된 이곳 가시리를 포함해 올해 제주도 내 7곳에서 유해 발굴이 진행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는 모두 405구.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4천여 명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유전자 감식 등으로 신원이 확인돼 가족품으로 돌아간 유해도 133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디 묻혔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유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가족 시료와 비교해야지만 가능한데 4.3 당시 제주에서 희생된 이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끌려가 학살된 이들은 2,500여 명. 하지만 다른 지역 유해 발굴은 법률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이준익 감독이 흑백으로 만든 사극 자산어보로 돌아왔습니다. 설경구, 변요한, 이정은까지 믿고 보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상반기 기대작인 이 작품을 비롯해서 이번 주 개봉 영화 김지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 이곳에서 바다 생물에 해박한 창대란 청년을 만나 글을 가르쳐주는 대신 자신은 물고기에 관해 배워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명문 사대부께서 이 천하고 비린내난 것을 뭐든 다 만지고 계십니까요? 이 책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생태서 자산어보입니다. 실제 창대란 인물은 자산어보 서문에 짧게 언급됐는데 감독은 상상력을 더해 그 시대의 풍경과 인물을 생생하고 매혹적인 수묵화로 되살렸습니다. 단순함에 주는 명료함, 그 흑백의 효과는 그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세상과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방식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산어보 집필 과정만 담은 게 아니라 가난한 민초들이 고통당할 때 진짜 지식인이란 정치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관한 깊은 통찰까지 담았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임금도 필요 없는 시상에 누가 주인인들 어떻습니까요? 약 200년 전 인물을 바로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낸 주연 배우들의 활약은 물론 그 시대 민초를 대변한 조연 이정은의 연기가 재미와 품격을 더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해보세요, 그럼. 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소설가가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이별, 죽음, 나이듦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한 영화적 장치 없이 그 대화 자체가 쌓여 작품이 됩니다. 최악의 하루, 더 테이블 등 독특한 연출로 주목받은 김종관 감독의 신작입니다. 배가 침몰해서 잊을 수 없는 그날, 4.16 세월호 참사 이후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날 이후 평범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담담하게 그렸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나무에 팝콘이 달린 듯 활짝 벚꽃이 피었습니다. 따스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건데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여의도와 석촌호수 등 일부 서울 내 벚꽃 명소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화면으로나마 봄 기운 가득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선선할 텐데요. 동해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이겠지만 충남과 세종은 오전에,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과 경남 지역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2.6도로 1시간 전보다 기온이 조금 낮긴 한데요. 청주는 11.1도 가리키며 온화합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8.7도, 부산 11.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인천과 대전 2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는 8일부터는 또 보육시설 교직원들에 대한 접종도 이뤄집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며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성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현지 신한은행의 미얀마인 직원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속속 자국민 대피 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오세훈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4월 첫날 뉴스광장 2부 코로나19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6명,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오면서 우려를 높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도도 100명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50명을 넘겼습니다. 그 뒤를 충북과 경남이 잇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와 관련해서 1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서울 구로구의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7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누적 감염자 수가 2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부산, 무엇보다 유흥업소 관련 전파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유흥업소 이용자와 종사자, 가족 등으로 연쇄 감염이 번지면서 누적 감염자 수가 12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백신은 지금까지 1차 접종에 85만 2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8,100명대 수준입니다. 어제 독일의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세 이상에게만 접종하라고 권고한 일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특별한 위험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거듭 안전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앞서 보셨듯이 500명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좀 올라간 건데요. 빨리 백신 접종이 더 확대돼야 할 텐데 오늘부터 일반인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단은 75세 이상 고령층이 먼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푸른 기자, 일반인 접종을 위해서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접종에 쓰일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어제 오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어제 추가로 들어온 백신은 경기도 평택의 초저온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의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전국 46개 접종센터에서는 75살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75살 이상은 350만 명, 노인시설은 15만 5천여 명입니다. 요새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들과 관련된 시설에서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이 새로 나왔는데요. 어린이집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오는 8일부터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장애아동 전문이나 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전체 보육교직원 28만여 명은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출입 명부 관리, 증상 확인과 출입 제한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수도권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는 주기적인 검사 참여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부활절과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올봄 개학과 더불어 우려했던 교내 감염도 현실로 불거졌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와 학생 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이틀 새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과 후 교사 6명과 학생 5명입니다. 첫 감염자는 방과 후 교사. 이 교사를 고리로 동료 교사에 이어 학생까지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 1000여 명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아무래도 좀 걱정을 좀 덜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 좀.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종촌초등학교에서 확진된 방과 후 교사의 동료 교사입니다. 세종에서는 이틀 사이 초등학교 감염자를 포함해 모두 21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세가 지역사회로 퍼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일이
비슷한 점을 감안해서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 4곳의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정부 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돼 5층 한 층이 하루 동안 임시 폐쇄됐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유럽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현지 정부는 수도권에만 내렸던 봉쇄령을 결국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학교들의 문도 다 닫기로 했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해 이제 러시아에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저녁 7시 통행 금지, 확실한 사유 없이 집에서 10km 이상 이동 금지. 지난 20일부터 파리와 수도권 등에 내려진 코로나19 봉쇄 강화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이 조치를 이번 주말부터 한 달 동안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차 봉쇄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던 학교도 3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Nous devons préserver l'éducation et l'apprentissage. C'est pour cela que le calendrier scolaire sera adapté pour ne pas laisser nos enfants seuls et sans apprendre. 프랑스 정부는 식료품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 철저한 재택근무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 등의 봉쇄 조치를 강화한 뒤에도 매일 3-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더 강해졌지만 방역 대책은 느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e sais qu'à chaque étape de cette épidémie, nous pourrions nous dire que nous aurions pu faire mieux et que nous avons commis des erreurs. Tout cela est vrai. 프랑스 정부는 오는 5월 중순까지 모든 50대 이상 성인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의약품청 승인이 나는 즉시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마다 발행하는 대북 제재위 보고서를 통해서인데요. 영변 핵시설이 계속 가동 중인 가운데 미사일의 성능도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4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는 먼저 한 회원국의 보고라며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핵 농축 원료인 이산화 우라늄 연기가 관측됐다는 겁니다. 다만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의 경우 우라늄 농축 시설로 확정할 수는 없고 계속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선 거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핵탄두를 싣는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 당시 공개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의 경우 1.7톤가량의 폭발물을 탑재하고도 미국과 유럽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지난 1월 공개된 신형 북극성 5호를 지목해 현재 추정되는 최대 사거리 5,400km보다 길고 탑재 가능한 탄두 역시 무거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anctions committee made the decision that they would ask the group of experts to review the situation and come back and report to us. 강력한 제재 속에도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의 선택이 바이든 정부가 내놓게 될 대북 접근법의 구체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관련 사안들 미리 점검하고 회의가 열리는 메릴랜드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서 실장은 이번 회의의 목적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이틀 앞둔 현지 시간 31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뉴욕 JFK 공항에서 만난 KBS 취재진에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대북정책 점검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쭉 같이 협의를 해왔으며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목적하는 것은 가급적 훌륭한 대북 협상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거기에 주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을 들른 것과 관련해 북한 측 접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뉴욕에 들르게 됐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워싱턴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서훈 실장은 북미 간 비공식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뉴욕에서 관련 사안들을 먼저 점검하고 회의가 예정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마무리 작업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So we look forward to discussing our review with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South Korea and Japan at our trilateral dialogue in Annapolis on Friday. 미국은 4월 둘째 주쯤에는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부쩍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중 압박 차원에서 중국 관련 사안들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얀마 현지 신한은행에서 미얀마인 직원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내전 직전까지 악화된 가운데 군경이 촬영을 하는 주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어서요. 한국 대사관이 우리 교민들에게 시위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주택의 문을 부수고 시민들을 끌어내던 경찰이 혹시 주변에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총구를 겨누며 확인합니다. 군경은 주민들의 촬영을 막기 위해 주택가 창문이나 베란다를 조준해 발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창문을 열지 말고 베란다에 나오지 말 것과 휴대폰에서 시위 관련 영상을 삭제할 것 등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등도 미얀마 거주 자국민들에게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양곤의 신한은행 미얀마인 직원이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업체별로 자경단을 만드는. 미얀마군의 카렌족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소수민족 반군이 쿠데타에 저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얀마군은 카렌 반군은 물론 카친족 반군 본거지까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숨지고 만여 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Thai authority didn't stop them to cross the river, but they can stay there one night and then they forced them to go back to Karen State, to the other side. 하지만 일부 소수민족 반군은 미얀마 군정과 연대하기로 하는 등 미얀마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밤사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각각 불이 났고요. 도로 공사 지점에서는 SUV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사건 사고 우정화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 국제도시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사람이 없었고 주변 일대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사무실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지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건물 내에 있던 3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과 2층 사이에서 진행 중이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내장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선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도로 공사를 위해 멈춰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4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절은 빠르게 흐르는데 꽃 구경도 못하고 아쉬움이 크시죠? 오늘은 여의도로 가서 날씨도 전하고 꽃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나마 감상하시죠. 배지 캐스터, 꽃이 참 예쁘게 폈네요. 네, 제 뒤로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의도와 석촌호수 등 서울 내 벚꽃 명소는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화면으로나마 화사한 봄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은 시원한 동풍이 불면서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동해는 오늘 낮 기온이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남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시더라도 얇은 겉옷 한 벌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오전에는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대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대전은 11.5도, 인천은 13.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2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광주 22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국에 토요일과 일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보궐선거 날짜가 이제 일주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는데요.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 악화에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개현우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전, 민주당 선거사령탑은 직접 나서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LH 사태 등으로 성남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30년 만기 대출보다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 거라고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 완화,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선거 앞둔 정책 뒤집기년 지적엔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부동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 인력 확충 등 돌봄 2배 공약도 내세우며 20, 30대 표심 잡기에 매진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 공세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 시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박 후보는 오 후보가 TV 토론에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할 때 표정을 보고 거짓말을 확신했다 했고 민주당은 오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은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했다며 최근의 토론회 발언들 일일이 팩트체크를 하면서 응수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 집중하면서 이번에는 재산세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수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그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늦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의 이 발언은 지난해 3월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는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 1위라고 했는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3위였습니다. 여당의 후보가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특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초기 해명에 대해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입니다. 충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뀔 수 있다. 오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과 장애인 단체, 한국노총 등과 연달아 정책간담회를 갖고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각각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후보지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사 공급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서울 4개 자치구 21개 지역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예상 물량은 판교 신도시 수준의 규모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 빼곡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 4구역입니다. 바로 길 건너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곳은 7년 전 신길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뒤 개발이 멈췄습니다. 아파트 주소 여기로 쏙 짓고 그리고 장마가 오면 집이 안 새는 집이 없어요. 거의 다 지금 새로 지어야 될 칸인데. 금천구의 이 역세권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0년 넘게 김포공항 고도 제한에 걸려 고밀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도심 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이런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 지역입니다. 영등포구와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등 서울의 4개 자치구의 21개 구역입니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될 예상 물량은 약 2만 5천호로 판교 신도시 수준입니다. 기존의 민간 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이 훨씬 높아지면서 공급도 구역별로 40%가량 늘어난다는 사전 검증 결과도 내놨습니다.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LH 등 공공부문이 주도해도 사업 시작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자신했습니다. 국토부는 발표된 후보 지역을 당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 거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택 공급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10시가 넘어서까지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유흥업소가 이미 며칠 전에 적발돼서 영업 정지된 상황에서 또 몰래 불법 영업을 하다 걸렸는데요. 현장에 1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유흥주점 문을 경찰과 소방관이 강제로 뜯고 들어갑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유흥주점 안 좁은 복도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원래 있던 룸으로 들어가세요.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 135명이 적발돼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유흥주점에는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젯밤 같은 유흥주점이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는 7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문 앞에 영업정지 안내문을 붙여두고도
버젓이 손님을 받은 겁니다.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은 이 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5층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5층에 숨어있다 붙잡힌 손님과 종업원만 98명이나 됐습니다. 이제 12시 반쯤 막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서. KBS 취재진과 만난 해당 유흥주점 업주는 영업정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게 맞다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인원과 업소 등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공직자나 공무원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혐의가 나오는 족족 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자기 집 전셋값은 대폭 올려받았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어제 군포시청 등 6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8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떤 자료 갖고 왔습니까? 휴대폰에다가 전화하시면요. 앞서 군포시는 지난달 19일 투기 의혹을 받는 간부공무원 A씨를 수사 의뢰했는데 A씨는 2016년 지인 4명과 둔대동 2개 필지를 14억 8천만 원에 매입했고 2018년 대암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큰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어제 황제만 아산시의회 의장실과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황 의장은 아산 모종 풍기도시 개발구역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해 그제 용인시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달 18일 1차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투기 의심 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가량 올려 논란이 된 뒤 경질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세종시도 요즘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이 아파트 특혜 분양 구설에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시의원들이 산업단지라든가 도로 개발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개발 정보를 몰랐다, 농사 지으려고 산 땅이다 등등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세종시 북악면의 한 농지입니다. 해당 지역구의 세종시 의원이 지인 1명과 함께 세 필지 5,2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그중 3분의 1이 시의원 소유입니다. 도로 개설 예정지 옆이어서 투기 의혹이 일자 해당 시의원은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다고 말합니다. 농사 지으려고 산 거예요. 농사 짓고 있고. 도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결정 되기 전에 산 거고. 직접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지적도를 떼어보니 가장 넓은 노는 개설이 예정된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에 붙었고 나머지 2필지도 연이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예산 문제로 아직 공사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4차선으로 예정된 도로입니다. 매입 시점도 의문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추진하는 북대전 나들목에서 북악역 사이 4차선 연결도로와 정확히 만납니다. 이 도로와 연결되는 세 필지 모두 시의원 당선 5개월 뒤인 2018년 11월과 12월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지난해 해당 연결도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광역교통계산대 두 개는 이어져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다 신청한 게 19년 1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19년 4월 달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시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도 해당 지역구의 유력 인사여서 투기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이미 3종류나 개발한 러시아가 이번에는 동물용 코로나19 백신까지 내놨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러시아산 백신을 신뢰하지 못했던 국제사회도 이제는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수의식물감독청의 콘스탄틴 사벤코프 부청장은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인 카르니바코프를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Составляе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акцины мы оцениваем более 90%. 사벤코프 부청장은 카르니바코프가 세계에서 첫 번째이자 유일한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이라면서 이달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백신은 개와 고양이, 여우, 밍크 등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됐고 면역 효과는 6개월 이상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동물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동물에서의 코로나19 변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던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해 에피박 코로나, 코비박 등 3가지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 에피박 코로나는 합성 항원 방식, 코비박은 불활성화 방식의 백신입니다. 이 가운데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선 유럽의약품청의 동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모스크바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 약 1,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는 시 전체 접종자의 0.1%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 등의 예방 조치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이준익 감독이 흑백으로 만든 사극 자산어부로 돌아왔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조합에 이 시대를 통찰하는 메시지까지 상반기 기대작인데요.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 이곳에서 바다 생물에 해박한 창대란 청년을 만나 글을 가르쳐주는 대신 자신은 물고기에 관해 배워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명문 사대부께서 이 천하고 비린내나는 것을 뭐든 다 만지고 계십니까요? 이 책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생태서 자산어부입니다. 실제 창대란 인물은 자산어부 서문에 짧게 언급됐는데 감독은 상상력을 더해 그 시대의 풍경과 인물을 생생하고 매혹적인 수묵화로 되살렸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명료함, 그 흑백의 효과는 그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세상과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방식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산어부 집필 과정만 담은 게 아니라 가난한 민초들이 고통당할 때 진짜 지식인이란 정치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관한 깊은 통찰까지 담았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임금도 필요 없는 시상에 누가 주인을 얻었습니까요? 약 200년 전 인물을 바로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낸 주연 배우들의 활약은 물론 그 시대 민초를 대변한 조연 이정은의 연기가 재미와 품격을 더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해보세요, 그럼. 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소설가가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이별, 죽음, 나이듦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한 영화적 장치 없이 그 대화 자체가 쌓여 작품이 됩니다. 최악의 하루, 더 테이블 등 독특한 연출로 주목받은 김종관 감독의 신작입니다. 배가 침몰해서 잊을 수 없는 그날, 4.16 세월호 참사 이후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날 이후 평범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담담하게 그렸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코로나19로 2차례 연기된 끝에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전시 관람 인원은 제한하고 휴대전화 어플이 전시 해설을 대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강부터 노랑까지 알록달록한 실로 엮어 만든 둥그런 조형물이 전시실 한가운데에 떠올랐습니다. 북유럽 소수민족 사미족 출신의 작가가 사미족 여성들과 함께 만든 작품으로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비서구 세계의 삶과 공동체를 탐구하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과 맞닿아 있습니다. 목도리 같은 거를 꾸미는 물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성들이 다 함께 수공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함께 떠오르기라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2차례나 연기된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나라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비엔날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시장을 수시로 소독하는 로봇을 도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관람 인원도 사전 예약과 현장 발권을 합쳐 시간당 최대 300명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현장에서도 표를 구매해서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숫자가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는 거를 저희는 적극 권장드리고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오디오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팔다리는 나무 껍질이나 과일처럼 정확한 패턴으로 서로 맞물려 있고 공식 누리집과 SNS를 통해 작품을 독점 공개하는 등 비대면 콘텐츠도 선보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이번 비엔날레는 5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장사가 안 되거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법정 상한선에 15배가 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에 있는 소지품을 수사관들이 조사합니다. 상가나 주택가를 돌며 불법 대부 광고를 한 것으로 즉시 대출이라고 써진 명함 크기의 광고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뿌린 겁니다, 그죠? 안 뿌렸다고 하셨는데 빳빳한 게 있으면 오늘 뿌린 거예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불법으로 광고를 하거나 돈을 빌려준 21명이 적발됐습니다. 불법으로 대출한 액수는 119억 4천여만 원, 최고 355%까지 연이자를 받았는데 법정금리 상한선의 15배입니다. 기업 어음을 담보로 하거나 권리 포기각서를 받았고 매일 높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일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다가 얼마 주겠다고 먼저 제시를 하면은 그 돈을 제외하고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주로 1, 2금융기관에 대출이 막힌 사업주나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돈을 빌렸습니다. 특히 피해자 38명 가운데 30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이 같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습니다. 돈을 갚으면서 날짜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저랑 또 아는 지인들한테 공갈과 협박 그런 전화를. 추가로 돈을 빌릴 경우 다른 불법 대부업자를 소개했고 빌리는 금액의 5%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는데 그 금액만 1억 8천여만 원입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대부 광고지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분양에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소득 산정 기준을 엉터리로 공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해 6월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H가 분양한 고덕강의 지구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청약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부적격인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조회했던 그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당초 분양 공고에는 우선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순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본인 소득은 건보공단, 프리랜서라 건보공단에선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아내는 2순위인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씨 부부의 소득 합산액은 월 535만 원으로 생애 최초 청약 기준인 555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SH의 당첨 취소 안내문을 보니 아내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계산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근로복지공단 내역이 반영이 됐냐라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은 자기들은 알 수가 없고.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더니 보건복지부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년 전 보건복지부가 청약 시 소득 우선순위를 2순위 근로복지공단, 3순위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했는데
SH는 예전 기준대로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 이외에도 잘못된 분양 공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격이 없다고 해석을 하고 지원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SH는 분양 공고 최종 확인은 당시 청약을 관리한 금융결제원이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심지어 청약자들의 부주의를 탓했습니다. 전문가한테 한 번이라도 이제 좀 문의를 해보시고 하셔도 부당할 텐데.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분양 공고 내용은 SH 소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맞춰 식모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식모기를 3월로 변경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식목일인 4월 5일은 광복 직후인 1946년 처음 정해졌습니다. 이후 1982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날은 조선 성종대왕이 선농단에서 직접 나무를 심고 경작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식목일 지정 당시에는 나무 심기에 적당한 기후 조건이었지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온도 1도 상승함에 따라서 나무가 잎이 피는 시기가 한 5일에서 7일 정도 앞당겨지거든요. 심기에 적합한 시기가 한 2주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해 산림청이 식목일을 현행보다 2주에서 3주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식목일 날짜를 3월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9.2%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 심기 기간을 앞당겨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산림 분야 그리고 생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과연 어떤 날짜로 식목일을 옮기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식목일 날짜 변경 여부를 확정하고 관련 절차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교통 정보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충곤증이 발생하는 4월에는 졸음운전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실내를 환기를 자주 하면서 졸음을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로 봄꽃길은 어제부터 교통 통제가 된 상황인데요. 4월 12일까지 차량 통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과 종암분기점 사이 양방향 정체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서부간선도로 목동교와 광명교 사이 역시 교통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판교에서 양재 사이까지 통과하는 시간은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구간입니다. 여의대로 LG 트윈타워 앞에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집회로 소규모 인원이 모이겠습니다. 공사 구간으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두모교 보수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 야간 새벽 시간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일본의 영토와 역사 왜곡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전부 실렸습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동원은 대폭 축소되거나 왜곡 기술됐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왜곡된 교육이 더 대담해지고 강화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일본의 새 출발을 선도해야 할 미래 세대가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면 한일 관계와 동북아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30종과 지도책 6종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했고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상당수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18년에 교과서 심의 지침을 바꾸어 내년부터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기술 내용이 대폭 줄거나 모호해졌고 아예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가 상당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제의 침략 전쟁과 그 이념적 토대인 대동아 공영권을 옹호 미화한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국 청소년들에게 부끄럽고 참회해야 할 역사 대신 유리하게 왜곡된 내용만을 주입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관철된 결과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와 학계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독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기구는 물론 양심적인 일본 내 단체들과 연대해 역사 왜곡을 저지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는 정치적 대립이 경제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양국 모두 출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교과서 왜곡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무상을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현안과 수출 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두 나라 국장급도 5개월 만에 오늘 만납니다. 관계 개선 추진은 바람직하지만 이번 교과서 왜곡이 한일 관계를 더욱 벼랑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면서 그야말로 벚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꽃놀이를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쉬운 마음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화사한 봄 기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동해는 오늘 낮 기온이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 일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저녁을 위해서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오전에는 충남 지역과 세종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경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대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이 1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전주가 9.6도, 제주는 15.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높아져 서울 24도, 대전 21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 22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